하이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근대적 개혁 운동의 개화파의 이야기, 갑신정변 이야기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들은 친구도 있을 건데 저번 수업을 말이야 선생님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머릿속으로 내가 막 사람들이 수업이 너무 길다. 애들 막 지쳐 쓰러진다. 막 이런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래 마음속으로 막 20분 내로 끝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 진행을 하니까 수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이거 줄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업도 좀 엉키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좀 잘 안 된 것 같아. 막 표정도 어둡고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어. 그래서 아주 프리하게 요거는 두 번째 시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래 뭐 60분 찍고 그러진 않을 거야. 마음은 그래도 30분 안에 정리하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편하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좀 웃으면서 얘기해야겠어. 내가 이 카메라 찍은 거 유튜브로 내보니까 너무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우울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인생 뭐 있냐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지? 웃으면서 우리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자. 교과서는 이제 23페이지 내용 이제 이어서 갈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 이게 메인이라 그랬잖아. 이거 결국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의 전과 과정과 후의 이야기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갑신정변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1884년에 급진개화파가 중심이 된 개화당이라고 불린다 그랬지. 얘네가 이 젊은 뉴페이스들, 이 개화당이라고 불리던 급진개화파가 근대적 자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일으킨 쿠데타지. 그지? 근대국가 건설운동 교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쿠데타야. 일본 군대 빌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인질로 잡고 이 정부를 장악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치? 갑신정변은 쿠데타였어. 실패한 쿠데타였던 거지. 3일 만에. 그치? 그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 갑신정변의 배경에 대한 공부를 했었잖아. 배경 세 가지만 간단히 구별을 해보고 가자면 공부했던 거야. 이거 워밍업이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미시 정권이 너무 신청 보수화 돼가고 있어 지금. 그치? 근대적 개혁을 멀리하고 이모군란 이후에 개혁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너무 보수화돼가고 있고 또 청나라에 너무 기대면서 청나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김옥균이 가서 일본에 가서 차관 도입을 해온다고 호언장담, 근대화할 수 있는 돈을 빌려온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잖아.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그 얘기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데 핵심 그 역량이었던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으로 이제 철수한다는 그런 소문이, 그치? 청군 철수의 소문이 있었고, 여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도움 약속이 있었지. 그치?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호기롭게 1884년 양력 12월, 음력 10월인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스타트로 해서 거기에서 민씨 고관, 그러니까 민씨 세력의 이제 권력자들, 민치오, 민스모 이런 애들인데 민영익도 여기서 당했고 이런 애들 고위직들, 보수파 고위직들, 그다음 온건계약파 일부들 모여 있는 걸 여기에서 모두 다 진압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국가 선포를 했지만 결국 3일 만에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치? 기억하지? 야,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이 누구였어? 김옥균이었지. 김옥균이 그러면 이 갑신정변으로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김옥균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했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가 되길 바랬다는 거야. 근대 국가가 되길 바랬다는 건데 이 근대 국가가 어떤 나라야 그럼? 일본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지. 이거 써볼까? 그냥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 정치적으로는 뭐를 꿈꿨어? 입헌군 주제를 꿈꿨었던 거고. 입헌군 주제는 좀 어렵긴 한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전제군주제라고 그래. 전제군주제.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입헌군주제는 뭐야? 군주가 있지만 뭐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헌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영국식 지금. 영국 왕이 있지만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거. 일본식 이런 걸 꿈꿨던 거지.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누어서 결국은 누가? 이 백성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요즘 같은 좀 약간의 민주주의 형태의 그런 국가를 바랬던 거지, 김옥균은. 좀 세부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가서 해.
중학교에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다. 그 다음 뭐 경제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랬던 거고, 그지?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근대 시민국가라는 건 뭐야? 만민평등의 신분제가 없는 평등사회, 뭐 이런 걸 꿈꿨던 거야. 그러니까 김옥균이 꿈꿨던, 갑신정변으로 꿈꿨던 나라는 사실은 이 역사적인 흐름의 방향에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그 시절에 근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바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김옥균의 이 갑신정변을. 왜냐면 우리 그거 얘기했었잖아. 갑신정변에서 김옥균과 그 개화당이 꿈꿨던 그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뭐야? 얘네가 그 다음날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했다 그랬잖아. 14개 조항을.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조항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5개 조항 정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꿈꿨던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시험을 진짜 어렵게 내면 이런 거 내가지고 내고도 싶은데 고민 중이야. 이거 이 내용 가지고 막 섞어서 낼지. 뭐 하여튼 긴장해. 시험 내 어려운 문제는. 야,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자면 갑신정변의 이야기. 야, 1번 청해가 잡혀가 흥선대원을 돌아오게 하고 종래 청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흥선대원을 잡혀간 거 데리고 오고 청나라한테 조공하고 이랬던 거 다 폐지하자. 이건 뭐야?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끊자는 거지. 청이 우리의 종주국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가로서의 위치 같은 걸 우리가 부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동등한,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개념, 민주국가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지. 2조가 지금 핵심인 거잖아.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하는 인민평등. 신분제를 없애고 평등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지? 세 번째, 지조법 개혁하고 어떻게 관리의 부정을 막고 어쩌고 지금 나오는 건 뭐야? 지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제도에서의 세금 걷는 개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요 내용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 했던 건 아니야. 갑신정변에서 그러니까 지도자, 이 젊은 지도자들이 토지 제도의 개혁까지는 좀 급격하게 나아가지 못했고, 그냥 토지에서 세금 걷는 세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해결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던 건 너무 소수의 양반이라든가 지주층이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이 가난한 게 문제인데, 사실 근대국가로 가려고 하면 이 당시에는 뭐를 해야 되는 게,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게 맞아. 토지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으면 아마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지. 이게 좀 보충 설명. 요 정도 이해하고,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니면 말아, 고등학교 가서 해도 돼.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 일원화라는 건데,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고 그 6조 중에 호조 있잖아. 호조. 그치? 6조 중에 호조. 그 호조에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관리하라는 거야. 그럼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 선생님, 그 전에는 그럼 국가 예산을 호조에서 관리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전에는 나라 돈 따로, 왕의 돈 따로, 뭐 왕 재산 따로, 다 따로 관리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왕은 부자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왕의 재산은 왕이 따로 관리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들이 국가 재정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일원화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걸 좀 꿈꿨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13번은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정부라는 데는 원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부에서 회의하던 기관이잖아. 이걸 확대해가지고 관리들이 여기 다 모여서 왕과 함께 왕에게 올릴 이야기 아니면 개혁해야 될 이야기를 다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자, 이런 건 거지.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로 가야 되는, 입헌군주제로 가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의회를 만들고 국민의 대표를 뽑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는 못 가니까 최종 꿈은 이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관리로 뽑힌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국가 정책을 정하자, 이런 이제 좀 근대 국가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이 갑신정변에서 보자면 이 김옥균이라든가 개화당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오케이?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 실패한 거지. 실패한, 청나라군이 개입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이건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그러면 그 실패 이후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이 실패 가장 이유, 그럼 이렇게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 갑신정변이라는 게 상당히
내용도 괜찮고 방향도 맞고 뭔가 미래를 향하는 미래성도 가지고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요즘 좀 국민들이지.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던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는 맞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이게 지금 꼭 조선사회에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몰라. 쟤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쟤네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나라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돼 있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자신들의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또 이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외세를 끌어들였어.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거 뭐 외세를 끌어들임 이거 말고 한문으로 줄여서 뭐라고 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을까? 외세 첨가는 고춧가루 아니야? 외세 죽겠네. 이거 좋은 단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냥 외세 개입이라고. 외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네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와중에 얘네가 누구를 끌어들였어? 일본 세력을 끌어들이고 일본의 지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일본의 지원을 받은 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한 거야? 왕을 감금하고 고종과 민비를 감금하고 왕실을 위협하고 왕을 뭐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얘기해서 보면 예전에 계속 질문 나온 게 뭐였냐면 니네도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질문 선생님 지금 나라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꼴이 되고 백성들은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고종을 사랑했나요? 고종을 위협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치. 왜냐면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뭐 시민의식이 높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왕조국가 하에서 몇천 년을 살아왔어. 그럼 이 나라의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뭐 부모이자 이런 개념이야. 기본적으로 왕이 무능하고 뭐 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왕을 위협하는 세력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이 당시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젊은 애들이 우리 속칭 얘기하는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애들이 일본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좀 왕을 위협하고 왕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막 이랬다고. 실제로 김옥균이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막 일본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을 때 그 한양에 사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개화당 그 얘네들 관련자 집들에 막 돌 던지고 불 지르고 막 일본 대사관 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지를 못 얻었다는 게 얘네들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되게 중요한 사건의 단초가 돼.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선생님이 독립협회라는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초등학교 때. 그 독립협회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더 꺼낼 거야. 그때 기억하고 있어. 어쨌든 이 분위기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게 이갑신정년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갑신정년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이후에 결과 어떻게 됐냐, 결과. 이거 중요하다. 결국 갑신정년도 누구 때문에 진압이 됐어? 청나라 군대 때문에 진압이 되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격화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해될까? 아주 그냥 그게 잘한 거야. 그게 거의 청나라가 조선을 뭐 식민지 지배하듯이 진짜 그럴 정도까지 이제 간섭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청의 내정 간섭이 뭐 정말 뭐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그래서 결국 이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영향력을 뺄 수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붙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일본하고 청이 지금 들어와서 경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를 하나 더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요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고종이나 민비 입장에서 누구를 하나 더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거는 자체적으로 청나라 지원 없이 조선 독자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하고 수교를 맺게 된단 말이야. 이거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어.
그 뭐 미국 어쩌고 막 이야기할 때, 수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얘기가 잘 공부했으면, 앞에서부터 잘 공부해왔으면 얘기가 이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딱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야기가 되지.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 러시아가 유일하게 청나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조선이 단독으로 수교한 나라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하고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이 결과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나라들이 조약, 이 이후에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한성조약이라는 것도 있고 탱진조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얘기 잠깐 하자면, 한성조약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맺은 거냐면 이 이후에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야.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짓인데, 일본군은 지금 사실은 조선정부 뒤통수 치다 걸린 거잖아. 조선정부 몰래 진해 대사관 경비하라는 경비병력을 얘네들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경비병력 군대가 누구를, 왕을 시해하는 데 쓰일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 국가라면 조선이 일본한테 엄청나게 항의하고 막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역공을 당했어. 조선이 막 항의하니까 일본이 요즘 말로 치면 에이씨 이런 거지. 야 우리 더 에이씨 뭐 더 나쁜 얘기 하긴 그런데 무슨 분위기인지 알지? 야 뭐 우린 더 피해봤어. 우린 뭐 대사관 못하고 지금 애들 못하고 군인 뭐 실제로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실제 일부 전투가 있었으니까 우린 군인 애들도 죽고 우린 피해 더 많이 봤어. 조선일 때문에. 야 니네 젊은 애들이 일으킨 걸 왜 우리한테 시비 걸어 막 이런 식으로 압박하니까 조선이 그래 미안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갱하고서 얘네들한테 또 돈 다 물어주기로 한 거야. 대사관 신축 비용 다 물어주고 배상금 물어주고 뭐 사과에 뭐 약속하기로 하고 뭐 이런 거 한 게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한성조약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별표. 이건 좀 기억해야 돼. 이건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야. 이때 조선에서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 어쨌든 군사적 충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조선 내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좀 과격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아직 청은 좀 부담스러웠거든. 이 당시에 1884년 이 당시에 일본은 청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던 최고 권력자, 내각 대신, 요즘으로 치면 일본 총리쯤 되는 거야. 일본 정권 총리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이토 히로부미요? 그 걔요? 맞아, 걔 맞아. 너가 지금 문득 걔? 걔 맞아. 그 이토 히로부미야. 누구야? 나중에 우리 안중근 선생님한테 하얼빈에서 총 맞았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러긴 하나? 뭐 어쨌든 편하게 하면 걔야 맞아. 걔가 이때 당시부터 일본의 이 근대화와 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던 애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의 텐진으로 날아가.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이 당시 근대화 총괄, 이건 이제 중국 총리쯤 되는 거지. 지금 중국 최강 황제 바로 아래 자리였던 2인자였던 북양 대신 이홍장을 만난다고. 그래서 이홍장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제안을 한 거야. 좀 분위기가 이러니 우리 조선에서 양국 군대 다 빼자. 일본군도 철수할 테니까 청나라 군대도 철수해라. 그리고 향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조선의 군대가 출동될 일이 있다면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그래? 니네가 뭐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냥 흔쾌히 텐진조약에서 그 내용을 청나라가 받아가지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10년 있다 엄청난 국제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뒤에 이제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전쟁을 벌여. 1894년에, 가보년에. 그게 청일전쟁이고,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은 이제 근대국가로 완벽하게 튀어나가게 되고, 결국 이 일본의 이런 이제 상승세가 나중에 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야.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중국은 이때 이제
일본한테 깨지고 나서 완전 깨갱하고 나서 중국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의 정통왕조 무너지고 뭐 지금 중국 공산당 뭐 중국 국민당 뭐 이런 근대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텐진 조약이 원인이 돼서 벌어지는 청일 전쟁인 거죠.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어쨌든 텐진 조약은 좀 기억해야 된다. 이 텐진 조약은 실상은 사실은 일본이 성공한 조약이야. 이건 청나라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일본을. 왜냐면 이 제안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청나라는. 근데 청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렇게 되니까 조선 내에서 군대 빼도 우리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고, 두 번째 지금 청나라 군대도 신식 군대 뭐 1500명 3000명 가까이가 계속 조선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얘네도 이게 군사력의 핵심이니까 뭐 베트남도 가서 인권 개입해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얘네들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빼고 싶었는데 일본군도 군대를 뺀다고 하고 니네도 빼라고 하니까 얘가 그냥 흔쾌히 그럼 같이 빼자 하고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한 거지.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양국 군대가 같이 철수하고 나중에 누가 출동하면 통보해 준다는 어느 나라 군대가 가면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선에 대한 군대 파병권이 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한 거라고. 결국 그게 나중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어쨌든 텐진조약 좀 기억해야 된다.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알겠니? 그리고 요거 이후에 선생님이 조금 추가로 갑신정변 이후의 분위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갑신정변이 의도는 좋았어. 의도는. 그런데 갑신정변이 이렇게 어설프게 실패하고 나서 조선에선 근대화가 완전 맥을 끊기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근대화를 추진할 만한 애들이 완전 뿌리가 뽑힌 거야. 사실 얘네가 어쨌든 엘리트잖아. 이 당시에 공부 많이 하고 근대적 의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체계를 잡아야 될 국가 고위직을 해야 될 만한 애들인데 얘네가 요즘으로 치면 이게 옛날로 치면 영모잖아. 영모.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영모를 벌인 놈들이니까 완전 집안이 완전 뿌리째 뽑힌 거지.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 일본으로 다 도망가고 뭐 홍영식 이런 애들은 남아있다가 맞아 죽고, 그 다음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왕이 얘를 얼마나 진짜 치를 떨게 싫어했는지 김옥균 일본 도망가고 나서 계속 자객을 보내. 첩자를. 김옥균 죽여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7년인가 만에 어디 상하이선가 그 고종이 보낸 자객한테 죽여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돌아와. 김옥균은. 그 다음 뭐 서재필이 미국으로 투고,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갔다 일본에서 완전 골수 친일파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나중에 뭐 이게 거의 뿌리째 뽑힌 거지. 그래서 이 이후에는 조금 체계적인 근대화가 조선에서 진행되지가 않아. 엄청난 손실인 거지. 실제로 고종이 개화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떼잖아 이 이후에.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네가 지네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근대화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어설픈 혁명이 그런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또 이어진 사건 중에 좀 단편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 이후에 러시아가 조선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오잖아. 조선이 원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접근해오는 걸 가장 부담스럽게 느낀 나라, 이거 그냥 이렇게 갖고 왔을까? 가장 부담스럽게 느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야. 영국. 실상 영국은 사실 조선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 이 당시 영국의 최고 관심사는 어디냐면 청나라야. 인도 먹었고, 얘네 굵직굵직한 거 먹는 거야. 얘네가 인도 먹었고, 다음으로 지금 중국 청나라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 당시에 근대화의 뭐 식민지 쟁탈전에 러시아의 확장을 전 세계에서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야.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러시아는 이제 추운 지역 말고 따뜻한 쪽으로 내려오려는 이제 전 세계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위협을 느낀 영국이 전 세계에서 다 막아내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메인 전투장은 지금 저기 터키 쪽 있는 거기 뭐 크림반도 뭐 그쪽이야. 지금 터키 있는 땅이 있는 쪽에 지중해 동쪽이지. 우리 지도로 보면 그쪽에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어쨌든 아시아 쪽으로의 러시아의 접근도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러시아가. 근데 이것도 태평양의 권한 확대라는 그런 위협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의 확장을 막으려고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잖아. 여기가 우리나라 끝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 거문도. 이 거문도라는 섬을 그냥 불법으로 점령해가지고 영국의 해군 기지를 만들어. 여기다가 골 때리는 사건이지.
뭐 어떠한 통보나 연락도 없고 그냥 조선 땅이었는데 영국 군대가 그냥 여기 침입해가지고 아 여기가 러시아 맞기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섬을 점령하고 섬에다가 영국 해군 기지를 만들었어. 이걸 우리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문도 사건이라고 불러. 거문도 사건.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게 1885년. 그래서 갑신정변 일어나고 바로 이듬해부터 1887년까지 2년 정도 여기에 이제 해군 기지를 유지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수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준 이하였는지 외교적으로 어느 만큼 무시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기도 하단 말이야. 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은 몰랐어.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해서 영국의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도 그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선생님 알기로는 이게 영국이 지금 청나라를 장악해가고 있잖아. 청에게 통보를 한 거야. 왜냐면 조선이 청나라 거라고 알았으니까 얘네는. 그래서 청나라한테 야 니네가 데리고 있는 니네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 애들 왜 러시아 끌어들이냐 그거 경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으려고 거기 거문도라는 섬 점령하고 거기다 해군기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통보를 하니까 청나라 깜짝 놀란 거지. 영국 해군기지가 여기 만들어지는 거 어쨌든 그 청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인 거잖아. 자기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한 거야. 야 니네 쟤네가 영국 애들이 거문도에다가 해군기지 만든다는데 니네 왜 아무 말도 없어 막 이러니까 조선이 뭐야 우린 그런 일 없어 그런 적 없다고 통보를 해. 몰랐으니까. 그래서 사실 청나라에 통보하니까 청나라가 그런 적 없다는데 그리고 영국이 무슨 말이야 인마 우리 거기 다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다시 청나라가 연락 와서 야 가봐 만들었대 가봐 해서 실제로 조선이 거기 거문도 가보니까 영국 해군기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았던 정도로 이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에피소드라고. 골 때리는 거지. 야, 이 거문도의 사건 얘기 나오면 한 가지 더 얘기,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근대와 이런데 정말 에피소드가 엄청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웃겼냐면, 처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니까 거문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막 백인들이 와가지고 막 점령하고 막 강제로 끌어내서 막 공사시키고 그러니까, 아, 옛날에 무슨 노비 집에 봤듯이 그 노역 끌려 나오듯이, 아, 우린 죽었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백인 애들한테 쫄아가지고 나와서 막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니까 한 달 있으니까 돈을 주더라잖아, 얘네가. 뭘 준 거야? 월급을 준 거야, 월급. 어쨌든 영국이 뭐, 좋은 나라고 나쁜 나라인 건 두 번째 치고 이 새끼들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니까 근대적 그 국가로 발전하고 나니까 사람들 일을 시켰으면 뭐를 주는 게 당연해. 월급을 주는 게 당연했던 거야, 영국 애들은. 그래서 거문도 주민들을 끌어내서 여기 일본 그 해군기지 만드는데 노동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줬어. 그러니까 거문도 주민들 입장에서 월급이라는 개념을 처음 본 거잖아, 느낀 거잖아. 영국 애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싸게 줬거든, 임금을. 내가 뭐 예전에 이게 무슨 읽은 책에서 나온 건데, 그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얘네가 준 돈이 유럽 그 노동 임금의 30%인가 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원래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 시키면 100만 원 주면 여기 와서 한 30만 원, 35만 원밖에 안 준 거야. 사람들이 일 시키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거저 쓴 거지, 사람을. 근데 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그 돈이 지금껏 자기가 벌어봤던 돈들 중에 가장 큰 돈이었던 거야.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대잖아, 나와서. 이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이 거문도 주민들이. 진짜 있었던 일이래. 그리고 이 거문도 사건이 2년 만에 해결되고 얘네 거문도에 철수하거든, 영국 애들이. 야, 마을 사람들이 막 철수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반대운동하고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을 잔치에서 얘네들 축하해주고 막 그랬대. 영국 애들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좀 웃기게 보면 웃긴 얘기지만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같은 거지. 아휴, 어쨌든 이래서 거문도 사건까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고,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영국 지금 청나라, 일본, 미국 지금 멈춰있잖아,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 조그만 나라, 이 당시 보면 중국에 비하면 엄청 좀 작은 나라니까. 작은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막 얽히고 그러니까, 이 조선 여기서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지 않게 이 조선을 중립국,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 외교적으로 정확하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국이 인정해주는 중립국을 만들자는 그런 논의도 이 당시에 좀 어느 정도 있었어. 우리나라 쪽에서는 6.1준 알지? 고빙사 갔다가 그 얘기했잖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6.1준이 사실은 우리나라 중립국으로 가자, 그게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에 대해서 중립국론을 조금 계속 좀 퍼뜨렸었고, 왜 해외 쪽에서는
독일의 영사관으로 와 있었던 이제 부들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여기서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각국이 인정을 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해서 해외 쪽에서는 그 부들러라는 사람이 중립국론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되니? 이게 될까? 중립국이? 안 되지. 왜냐면 중립국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거 힘들겠다 싶을 때 중립국이 되는 거지. 지금 총회 입장에서 이거 내 건데 중립국이 되나? 일본의 입장에서 이거 조만간 내 거 될 건데 되냐고. 안 되지. 러시아 입장에서도 얘네들 다녀주고 내가 먹을 건데 안 되지. 중립국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공중에 뜨고 그냥 논의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되고 결국 우리가 이 끝을 알고 있잖아. 결국은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일본 식민지가 돼가는데 당시 중립국 의논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댔으면 우리의 그 뭐 국권을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좀 하긴 하는데 모르겠다. 선생님 뭐 이게 온라인에서 얘기가 되게 애매한데 국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상적이었을지 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금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그만큼이라도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조금 의문이긴 해. 오케이? 그래서 23페이지 얘기까지는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을 한 거고 단편적인 에피소드들 몇 가지만 좀 살면서 나올 만한 얘기들 잠깐 몇 가지 해보자면 그 얘기가 있어.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우종총국 그거 축하 현장에서 누가 당하냐면 민영이 기억나니? 보빙사 단장으로 갔었던 민비가 가장 아끼는 조카라고 했던 민영이 거기서 얘네들한테 칼침을 맞아가지고 칼을 뭐 28방 찍혔다는 사람도 있고 10몇 방 찍혔다는 사람도 있대. 하여튼 막 칼을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난도들장에서 얘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 근데 얘를 하여튼 구해 나와가지고 민씨 집안에서 얘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의사가 하나 있었어. 알렌이라고. 그 알렌이라는 애는 어떻게 섭외가 돼가지고 그 알렌에게 이 외과 수술을 맡긴 거야. 그래서 알렌이 얘를 살려내 기적적으로 민영이 길을. 그러니까 이 민비 입장에서는 어때? 알렌 이 실력 엄청난 애다. 우리 옛날 말로 좀 화타다 화타. 신의 의사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네가 그러면 그런 근대식 의료기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의료를 좀 한번 추진해봐라 해가지고 얘한테 근대 의료 사업을 맡겨.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고종과 민비의 이제 전폭적 지원 속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병원인 거지. 그게 뭐야? 그게 광해원이잖아. 광해원. 예전에 드라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 광해원을 만드는 핵심 멤버가 돼. 얘가 광해원을 운영을 해. 그리고 이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야? 제중원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 이야기가 근대식 의료기관 이야기가 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개화당 메인 멤버 중에 하나가 박용효라는 애인데 김옥균과 같이 박용호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박용효가 뭘로 알려져 있니? 우리나라 태극기 처음 그려가지고 일본 갈 때 배에다 걸고 갔던 애가 유명하잖아. 박용효가. 요즘 뭐 그 얘기가 진짜다 가짜다 뭐 논란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 박용효가 태극기 처음 그리고 일본에 갈 때 일본 애가 4차 수신사론가 한번 가거든. 이모군란 끝나고 1882년에 그때 이제 태극기 배에다 달고 갔다는 설이 거의 정설인데 어쨌든 요즘은 뭐 좀 다른 이야기. 이때 이 갑신정변 주도했던 박용효인데 얘가 일본으로 도망갔다 나중에 일본에서 완전 극친일파가 돼. 일본에 완전 빠지고 조선은 버릴라니 답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 침략할 때 얘가 앞장서고 얘가 친일파 거의 뭐 이완용 이상 가는 친일파가 된단 말이야.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지.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요 파트에선 알아야 될 이야기가 다 진행된 게 아닌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23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고 이 챕터 2는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수업은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24페이지 엄청난 또 대형 사건 중에 하나인 거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1894년 이 연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요 연도는 좀 기억을 해야 돼. 1894년 갑오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딱 알맞게 했어.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니까 좀 속이 편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어. 남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은 역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니들도 남 신경 쓰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살아. 나도 나의 길을 갈게. 오케이? 고생했어. 안녕. 다음 수업 시간에 보자.